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스테이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침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들어가면 맨 첫 분에 들어가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이건 이제 서파 수면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다섯 번째가 렘 수면 상태인데 Rapid Eye Movement, 렘 수면 상태죠. 그래서 대부분 꿈은 렘 수면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서파 수면 상태에도 꿈이 보고되고 있는데 대부분 아주 꿈의 본질적인 특성인 황당한 내용들을 갖는 꿈은 렘 수면 상태로 있고, 그리고 렘 수면기하고 서파 수면기를 이렇게 보면 어릴 때는 렘 수면기가 큽니다. 기죠. 어릴 때는 특히 갓난애에는 보통 수명하고 렘 수명이 거의 반반입니다. 렘 수명이 굉장히 길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서 렘 수면기가 여기 보시다시피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이론은 사실은 1950년대부터 이제 렘 수명이 발견되고 아주 그때 획기적인 그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후로 많이 지체가 되다가 1990년도 이 무렵부터 이제 여러 뇌과학적 접근법이 이제 꿈의 규명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었죠. 그 중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 수면센터 소장인 알렌 홉슨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은 꿈에 대한 뇌과학적 발견들을 했고, 특히 뇌관 중심으로 해서 꿈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제 규명을 했고, 그다음 신경 전달 물질하고 꿈 사이의 관계를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이제 드러난 것이 프로이드 학설하고 많은 부분이 상반된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알렌 홉스의 꿈 이론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크게 이렇게 봅시다. 알렌 홉슨이 홉슨의 이론, 홉슨의 꿈 이론이 대체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 있죠. 알렌 홉슨의 꿈 이론. 그래서 출발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교, 컬러로 그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부위는 첫 번째 교내, 교내가 되고, 교내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상행 활성계, 액티베이션 시스템이죠. 뇌 전체를 활성화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뇌 전체를 활성화하는 상행 활성계가 되고, 그리고 운동 패턴, 운동신경 패턴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꿈의 시작은 뇌교에서 시작됩니다. 뇌교의 신경전달 물질에서부터 기원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뇌교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 그게 이제 상행 활성계를 일깨우는데, 그 다음 올라가는 것이 어디냐 하면, 저기죠. 이것이 뭐냐 하면, 시상하부. 시상하부와 전내 기저부입니다. 이 두 부위. 특히 이 전내 기저부는 전 시간 의식에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전내 기저부가 하는 것이 뭐냐면 특히 마이네르트 기저핵에서는 뭡니까? 아세틸콜린이죠. 아세틸콜린. 콜린의 분비. 브레인 전체에서 아세틸콜린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것이 전내 기저핵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 시간에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을 이야기했죠. 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세틸콜린의 경로를 쭉 추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내 기저부에서 아세틸콜린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시상하부는 아시다시피 뭘 다룹니까? 본능이죠. 욕구, 식욕, 성욕, 갈증 이런 거 다루는 이제 시상하부. 그래서 꿈이
본능에 의해서 드라이빙 되고 있다. 바로 그 프로이드 학설이죠. 프로이드 학설이 그 알렌 홉스 학설에서 그 유일하게 접목되는 부분이 시상하부의 액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꿈에는 당연히 본능적인 욕구가 분출이 되고 있죠. 예. 그 시상하부가 동작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빨간 걸로 색깔로 칠한 것은 계속 꿈 동안에 액티베이션,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들입니다. 그 다음 올라가면 어느 부위가 되느냐 하면 꽤 넓은 부위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 하면 예. 이 부위가 해마, 편도, 전대상해, 그리고 해마 방해, 예. 자, 여기서 벌써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쪽 부위가 이제 해마, 기억에 관련돼 있죠. 꿈은 당연히 기억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해마도 관련돼 있고, 편도하고 특히 전대상해, 이쪽이 들어가면 뭡니까? 감정이 채색되는 거죠. 감정이 레벨링 됩니다. 꿈에 있어서. 꿈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쪽 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정서적 현저성이라 그러죠. 자,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꿈꾸다가 우는 사람들 많죠. 예.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감정이 분출 안 될 때라도 꿈 중에는 막 그 감정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흔히 우리 하죠. 예. 울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감정의 분출이 억제 안 되고 되는 것이 특히 편도하고 전대상의 이쪽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꿈을 신경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꿈꾸는 중에 가장 활성화되는 것은 전대상해다. 예, 전대상해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부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상이 관련됩니다. 예, 시상. 특히 시상에 외척 설상체가 관련되죠. 예. 시각, 꿈에서 도미넌트한 것은, 자, 이쪽 보세요. 꿈에서 도미넌트한 중요한 감각 입력은 시각입니다. 꿈은 대체로 시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꿈을 꾸는 걸, 영상을 불러오면 꿈의 이미지의 대부분은 시각이죠. 그래서 꿈 속에는 언어도 별로 없습니다. 꿈에 없는 게 잠깐 보세요. 꿈에 없는 것이 언어도 드물고 우리가 산수, 숫자 계산하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꿈에.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없는 부위들이 주로 있는 것이 시각이죠. 예. 물론 청각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이 꿈에는 아주 황당할 정도로 과잉 연상되는 시각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한 과잉 연상 정도로 연상되는 시각적 이미지의 보고가 들어있는 창고가 되냐 하면 아시다시피 예, 시각 연합 영역이죠. 연합 시각 영역이죠. 예. 그러니까 꿈에 들어간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약자에 따라서 geniculate pons 예, 이게 이제 P 그리고 geniculate G 그다음 occipital O. 그래서 꿈하면 꿈을 측정을 할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이 PGO8라는 펄스가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이 내교, 시상, 그 다음에 시각 영역. 이 세 영역이 아주 강력하게 꿈 중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쪽에 기저핵이죠. 자, 기저핵. 기저핵이 왜 꿈에서 연관되느냐 하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 중에, 자, 기저핵이 운동의 출발과 운동의 종지, 하나의 운동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 기저핵입니다. 또 우리 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운동을 그러니까 꿈에 잘 나타나는 모티브 뭡니까? 밤에 도둑이 들어왔다. 뭐, 불이 났다. 근데
불이야 하고 도둑이야 하고 막 이리 소리칠라 하는 그 순간 막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발음을 하려고 하는데 막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운동의 이니시에이션, 운동의 출발이 분명히 막 액티베이션 되고 있어요. 꿈을 잘 생각해 보시면 꿈의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 막 달아나려고 하고 그다음에 막 소리 지르려고 하는데 막 안 되고 있죠. 중요한 포인트는 막 달아나려고 하고 막 소리 지르려고 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뭐냐 하면 운동의, 기저귀에서 하는 게 운동의 시작. 예, 시작입니다. 중요한 게. 운동의 시작을 제너레이션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기저귀. 자, 그 다음에 꿈 동안에 강력하게 액티베이션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자, 시각이 하나 있고 이쪽이 있죠. 손해가 있죠. 예, 손해도 꿈 중에 액티베이션 됩니다. 그 전에 또 꿈 중에 아주 강력하게 액티베이션 되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 꿈 중에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하두정엽입니다. 예, 하두정엽이 꿈의 역할에서 하는 것은 다양한 감각 신호를 공간상에서 종합해 줍니다. 자,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공간상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꿈을 한번, 자, 최근에 꿨던 아주 재밌는 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 꿈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아주 놀라울 정도의 그 공간상의 운동이죠. 예. 알렌 홉스에 보고 한 많은 꿈 그 이야기 기록을 보면 예를 들면 낙하산 타고 막 이렇게 지금 땅에 착륙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인데도 낙하산 줄을 타고 막 올라가는 그런 꿈을 보잖아요. 그런 꿈을 보면 공간상에서 아주 기묘한 운동들이 계속 제너레이션 되고 있어요. 근데 공간상의 통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꿈을 한번 특히 나는 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꿈을 보면 난다 날 수가 있다 이러면서 막 자기 몸을 움직이는 게 공간상에서 막 터닝을 하기도 하고 보통 때 같으면 거의 불가능한 자세들이 몸의 그 자세들이 꿈속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간상으로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다양한 감각 입력들이 하두정엽에서 공간상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손해가 동작하면 손해는 뭡니까? 손해는 미세한 운동을 조절하죠. 자, 꿈에서 여러 가지 한 행위를 보세요. 꿈엔 어떤 여러 가지 동작들이 사실은 꿈에 나는 것도 봐도 우리가 이 팔을 날개짓 하지 않습니까? 날개짓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우면서 되네, 날 수가 있네 이러면서 그런 느낌들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에서 미세한 운동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꿈 중에 억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꿈 중에 억제되는 영역이 첫 번째 어디냐 하면 꿈 중에 억제되는 영역이 가장 중요한 거. 꿈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배외척 전전두엽. 예, 배외척 전전두엽이 꿈 중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 점만 이해하시면 꿈의 전체가 꿈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꿈의 특징. 꿈의 특징이 자, 꿈의 특징을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꿈의 특징. 꿈에서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예. 꿈에서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뭡니까? 예. 자, 첫 번째. 꿈에 등장하는 시간과 공간이 뒤섞여 있죠. 순서대로 나열이 안 돼 있죠. 꿈에서 등장하는 장면, 공간하고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데 모퉁이 딱 들어서면 뭐 허름한 창고가 나타나고 군대 내부안이 나타나고 공간이 막 섞여 있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같은데
가면 또 다른 거 나오죠. 대학교 때 어떤 그 MT 갔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직장 생활을 옮겨가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이 꿈에서는 막 섞여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반성적 사고의 결핍이죠. 자, 반성적 사고가 뭐냐면 제가 잘 꾸는 꿈이 돈을 줍는 꿈인데 동전을 줍습니다. 꿈에서 동전을 막 줬는데 그 부위에 동전들이 많아요. 땅을 파면 동전이 계속 나와요. 아주 전문적으로 그걸 자주 꾸는데 동전을 자루에다 막 놀라울 정도로 처음에는 놀라죠. 돈이 있네. 동전을 주고했습니다. 계속 하는 땅을 파면 팔수록 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이게 이상하네라고 생각 안 해요. 낮 동안 같으면 세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어떤 땅을 파는데 동전이 계속 나온 일은 낮 동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깜짝 놀라서 막 주위 사람들한테 막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논리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스스로 논리적으로 해볼 건데 꿈꾸는 동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뭐냐 하면 반성적, 이성적 사고가, 논리적 사고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은 꿈에서는 최근 기억은 거의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장기 기억만 불러와요. 오래된 기억만 불러온다는 거죠. 최근 기억은 거의 불러오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연구자로 자기 직장에서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세팅들, 그런 분위기들이 꿈에 거의 안 나타납니다. 보통 현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것은 직장에서 자기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본인들 꿈에는 정작 자기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개인의 일상사가 꿈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 외국 여행을 갔으면 굉장히 놀라운 걸 많이 보고 이래도 그게 꿈에 잘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주 옛날 기억들은 꿈에 종종 되풀이해서 나오는데 최근 기억들이 꿈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현상. 그래서 자, 이러한 시공간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반성적 사고가 결핍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배외적 전전두엽이 동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외적 전전두엽이 잘 아시지만 하는 일이 뭡니까? 감각기관, 그 다음에 기억 영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비교, 예측,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배외적 전전두엽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자극기억 영역이 되죠. 자극기억이 되고 주의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점이 잠자는 동안에는 자극기억이 동작하지 않고 자극기억이 동작하지 않는 거, 자극기억은 현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하고 있는데 자극기억이 동작하지 않고 동시에 주의 집중이 안 되죠. 자, 꿈에서 생각해보세요. 꿈에서 자기 흐르고 있는 꿈의 영상 장면을 개인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안 되죠. 낮 동안은 되지 않습니까? 낮 동안 우리가 어텐션, 주의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외적 전전두엽이 동작하기 때문에 낮 동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텐션, 주의를 선택하고 주의를 집중해낼 수가 있는데 꿈 중에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원천적으로. 꿈 중에는 배외적 전전두엽이 동작하지 않으므로 자극기억과 주의 집중이 안 되니까 의식들이 꿈에 들어가는 드라마들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끊임없이 흘러가죠. 그리고 그런 주의들이 분산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꿈 동안에 봉쇄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중요합니다. 꿈 동안에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쪽에 M1 영역 있죠. 1차 운동 영역. 1차 운동 영역에 출력이, 1차 운동 영역 출력이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당연하죠. 출력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죠. 근데 꿈 중에는 1차 운동 영역에서 척추로 내려가서 어떻게 되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척추로 이렇게 늘어져 않습니까? 1차 운동 내려와서 척추에 아시다시피 그 척추의 그 정각, 척추 정각에서 수위 운동 출력이 나가는데 이 정각 이쪽에서 출력을 오프시켜버려요. 오프라인이 됩니다. 꿈이 왜 꿈의 내용이 운동으로 출력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차 운동에서 쭉 내려오는 시그널이 척추 정각에서 스위치 오프 돼버려요. 그래서 운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꿈 동안에 봉쇄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쪽에 감각 영역, 체감각과 청각, 예, 감각 영역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이 봉쇄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조용한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눈 감고 있으니까 청각, 체감각들이 들어오는 봉쇄됩니다. 또 당연히 1차 시각 영역, 보이원 영역도 들어오는 입력이 눈을 감아서 봉쇄됩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꿈이란 간단합니다. 내과학적으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배외측 전전도입 동작하지 않으므로 꿈의 내용이 질이 멸멸하죠. 그런데도 영상이 보이는 것은, 잘 보세요. 그러함에도 영상이 보이는 것은 이쪽에 기억이, 해마, 편도, 이쪽 기억을 담당하는 이 영역과 그 다음에 이 시각연합 영역, 이 시각연합 영역과 그 다음에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과 시각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꿈 동안에. 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꿈 동안에 임의대로 시각 기억이 무한대로 인출되는 거죠. 예, 시각 기억들이 이 배외측 전전두의 통제 없이 무한대로 인출되니까 나오는 것이 연상의 과잉이 됩니다. 시각적 영상의 과잉이 일어나죠. 자, 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양한 이미지들이, 시각 이미지들이 막 포개지면서 막 계속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억 영역하고 시각 연합 영역이 다중으로 꿈 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쭉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알렌 홉스의 이론들인데, 학계에서는 이제 알렌 홉슨이 이제 끊임없이 프로이드를 공격하죠. 근데 심리학계에서는 그러나 프로이드 이론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중요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심리학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마크 솜즈, 2001년도 미국의 원래 심리학자로 선정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심리학 쪽에서 프로이드의 강력한 현대 옹호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끊임없이 알렌 홉스하고 논쟁이 있는데, 뭐 일부는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학계에서는 내과학적으로 프로이드 학설이 이제 퇴조하고 있고, 그 퇴조하는 가운데 그러나 아직도 유효한 부분이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솜즈의 책이 딱 한 권이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뇌와 내부의 세계라는 책인데 아주 석잘된 책입니다. 그래서 브레인 전체의 그 약간의 프로이드 관점인데 상당히 과학적으로 그 욕망의 드라이빙에 의해서 전체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잘 규명한 책입니다. 예.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그 내과학자의 그 알렌 홉스의 입장과 솜즈의 입장을 다 종합하면서 꿈을 어떻게 그 봐야 되는가를 종합적으로 잘 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꿈꾸는 뇌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내과학자는 아닌데 이쪽 분야를 꿈에 대해서 집요한 그 자료를 모으고 그 많은 학자들 인터뷰하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뒤쪽에 그 자각몽에 대해서 그 스탠포드 대학의 라베지의 자각몽의 이론이 아주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그 유니크한 특징은 뭐냐 하면, 도표에서도 보듯이 어웨이크, 깨어있을 때 뇌파와 렘 수명일 때의 뇌파가 거의 같습니다. 참 놀라운 현상이죠. 우리가 낮 동안에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할 때나 밤에 꿈꿀 때 뇌파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꿈은 아주 강력한 브레인의 활동입니다. 단지 입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강력한 브레인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브레인 전체에서 꿈을 이해하는 데에서 신경 케미칼적으로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꿈은 전반적으로 그
꿈의 드라이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꿈에 관련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세 가지입니다.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아세틸콜린.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아민성 시스템이라 하죠. 아민계. 요걸 이제 콜린계라 그러는데, 예. 이 아세틸콜린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갖고 오는 것이 기억의 강한 인출. 예. 기억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이. 자, 꿈꾸는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꿈꾸는 동안에, 우리가 각성 시에는 아세틸콜린,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이 아주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근데 꿈꾸는 동안은 아주 유력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꿈꾸는 동안은 이게 이제 발화율이라 봤을 때, 뉴런의 발화율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시간으로 봤을 때. 자, 처음에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각성시 수준이라 했을 때, 이쪽에 대략 이 부분이 이제 렘 수명, 넌렘 수명. 넌렘 수명일 때 거의 50%가 줄어듭니다. 50%가 다운이 됩니다. 각성시에 비해서. 50%의 발화율이 다운되고, 렘 수명일 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렘 수명일 때는 제로로 떨어집니다. 참 유니크한,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로토닌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렘 수명일 때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세로토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아세틸콜린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오히려 렘 수명일 때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렘 수명일 때 아세틸콜린이 높아진다는 거.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렘 수면 시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 이 노르아드레날린성 뉴런의 활동을 보시면, 서파 수면에 들어가면 각성 상태에서 거의 반으로 줄입니다. 반 이상으로 줄어들죠. 그 다음 렘 수명일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각성 때문에 또 레벨이 높아지죠. 노르아드레날린이 그렇고, 세로토닌 또 보시면 렘 수명에 들어가면 거의 약해지죠. 예. 그 다음에 각성이 되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의 그 주기 동안에 하루에 대충 90분 정도의 렘 수면을 하는데, 렘 수면 동안에 지금 여기 보면 수면 주기가 렘 수면이 한 5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새벽 쪽으로 가면 렘 수면 초록색 이 띠가 이제 넓어집니다. 그런데 렘 수면기에는 아세틸콜린이 분출되고 있죠. 파이링 레이트가 높아지죠. 그 다음 렘 수면일 때는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이 낮아집니다. 예. 요 초록띠에 요 케미칼을 잘 보시면 됩니다. 요것이 사실은 뉴로사이언스적 관점에서 본 신경 전달 물질의 분출량이 각성시와 수면 동안에, 꿈꾸는 동안에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 조금 전에 쭉 제가 그랬던 도표는 이 알렌 홉스의 전반적인 이론이 이제 잘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 유의해볼 게 3번. 3번이 결국은 그 전대상의 해마방의 편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하고 11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비주얼 어소시에이션 영역, 시각 연합 영역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환상, 시각적 과잉 영상이 분출되는 게 꿈의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운동 영역, 체감각 영역 이런 것들이 입력이 붕괴가 되어 있죠. 시각도 붕괴가 되어 있죠. 눈을 감으니까. 예. 그런데도 연합 시각 영역이 강하게 동작을 하고 있고, 또 4번 배회척 전전두엽, 배회척 전전두엽이 동작하지 않으므로 이 전체가 시공상에서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영상을 불러오되 낮 동안처럼 이게 정합적으로 외부 환경에 맞춰서 연속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고 불러온 인출한 스냅 사진들을 랜덤하게 뒤섞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알렌 홉슨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꿈이 도대체 뭐하고 가장 가까우냐? 간단하다는 거죠. 뭐냐 하면 당신이 밤에 꿈꾼 대로 낮에 행동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가까운 친구가 당신을 보고 뭘 하겠느냐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죠. 요 한 대목 속에 알렌 홉스 이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알렌 홉스는 단언하기를 꿈은 말 그대로 미친 현상이라는 거죠. 정신분열증하고 완전히 같다는 거죠. 꿈이. 예. 정신분열증이 모든 그 영상이나 자기가 하는 게 질이 멸멸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분열한 거지 않습니까? 통합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꿈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꿈에서는 단지 배회측 전전두엽이 동작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러온 영상이 시간과 공간상에 맞게끔 나열되지 못함으로 해서 의식이, 그러니까 영상이 질이 멸멸하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고, 정신병 환자는 항상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시적 정신분열증 상태가 바로 꿈 상태라는 게 알렌 홉슨의 이론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서 이제 알렌 홉슨이 주장하는 것은 꿈의 이제 액티베이션은 그 내교에서 액티베이션이 돼서 그 이제 시상침하고 시각 연합 영역으로 인풋이 들어가고 계속 이제 모델링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코텍스하고 이제 폰하고 살라머스의 이제 연합 작전이 시작됩니다. 꿈에서는. 예. 그러면 이제 꿈에서 우리가 던진 질문, 꿈이 왜 꿈일 수밖에 없는가는 5가지 질문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왜 강렬한 감각 운동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건가? 꿈에서는 어떤 서커스 선수보다도 더 기기 묘묘한 운동을 할 수가 있죠. 심지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다 속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낮 동안은 도저히 불가능한 운동들이 중요한 운동성입니다. 그런 운동성이 가행될 정도로 낮 동안에 불가능한 운동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표출될 수 있다는 거죠. 운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게 그건 왜 그러냐? 간단하죠. 이것도 이제 배회측 전동주엽이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저액이 활동할 경우에는 기저액의 운동성이 마음껏 발휘되는 거죠. 그 다음에 꿈속에서 자기 반성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가 설명드렸죠. 예, 그것도. 꿈에서 기억 활용이 그토록 제한될까? 기억 활용이 우리가 마음대로 됐을 것 같으면 반성적 사고도 가능하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꿈은 왜 그렇게 자주 잊혀지는 걸까? 꿈은 본질적으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자, 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꿈은 진화적으로 봤을 때 꿈은 잊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거죠. 자, 꿈이 잊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꿈에서 그대로 꿈의 꿈꽃들이 잊혀지지 않고 낮 동안에 그냥 표출되어 버리면 생존하기 어렵죠. 그래서 꿈은 본질적으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짧은 순간에 기억이 되지만은 아주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죠. 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꿈이 낮 동안에 계속 기억이 되면 이 영상이 바깥에서 들어온 입력인지 내 내부에서 제너레이션 된 영상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내부 신호 꿈이죠. 외부 신호, 외부 환경 신호가 이게 바로 자극인데 입력 자극이 이게 구분이 안 된 상태가 되죠. 그게 낮 동안에 구분 안 된 상태가 뭐냐 하면 정신분열증이죠. 정신병이죠. 그게. 그럼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죠. 예. 막 얘도 꿈 동안 백만장자가 된 걸 그대로 믿고 꿈에서 자기가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대로 믿고 낮 동안에 돈을 마음대로 쓴다 합시다. 그게 사실을 믿어버리면 자기가 낮 동안에 그대로 돈을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꿈과 현실을 분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꿈하고 현실은 분리되고 꿈은 그래서 잊어버리게끔 항상 딜리트 되게끔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뭐냐 하면 꿈 중에 노르아드레날린이 거의 분출하지 안 되는 것이 기억이
인출 안 되는 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그 꿈에 있어서 꿈의 진화사를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 결국은 그 물고기가, 어류가 3억 년 전에 대충 어류가 출현하는데 그 물고기 그 소위 말해서 원시 수면, 원시 상태의 수면이라는 것이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단계. 1단계 수면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어떤 물고기를 이렇게 상당히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쉴 동안에, 휴식 동안에 딱 굳어져 있는데 여기서 꼬리를 탁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고기가 이렇게 된대요. 꼬리가 탁 건드려서 이렇게 굳어진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 1단계 수면. 2단계 수면은 뭐냐 하면 완전히 굳어진 거. 완전 굳어짐. 이게 뭐냐면 그냥 통나무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밀면, 이렇게 당기면 그대로, 당기면 이대로 있는 거예요. 몸의 그 근육 상태가 휴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3단계 수면은 뭐냐 하면 완전 이완입니다.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게 3단계 수면 관련된 완전 이완이죠. 완전 이완 요 상태 원시 수면에서 사실은 조류와 포유동물로 오면서 1단계하고 2단계는 거의 사라졌어요. 사라졌고 이 3단계 완전 이완 상태가 뭘로 발전하느냐 하면 넌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 도표에서 보여주죠. 3억 년 전에 어류에서 출현하고 이제 그 렘 수면과 넌렘 수면이 교차하는 지역에 있는 그 원시 포유동물이 뭐냐 하면 그 당공류인 바늘두더지입니다. 예. 그 바늘두더지인 당공류, 오리너구리 바늘두더지는 중간 수면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렘 수면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있죠. 중요한 거는 바늘두더지의 그 수면 상태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바늘두더지의 그 전두엽이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피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렘 수면이 발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면을 진화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바늘두더지, 원시 포유동물 바늘두더지는 렘 수면이 없고 렘 수면이 없음으로 해서 모든 학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온라인 상태로 현장에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피질 전체에서 렘 수면이 없는 경우에는 피질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피질 영역이 전두엽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기 위해서 렘 수면이 없을 경우에 인간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갖기 위해서 전두엽은 그 어떤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전두엽이 거의 수레에 가득 실을 정도가 돼야 된대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우리가 렘 수명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 렘 수명하고 학습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제 렘 수명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그 렘 수명은 아주 그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학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학습하고 관련이 있는데 낮 동안에 그 이제 이 렘 수명을 진화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면 동물이 예를 들면 낮 동안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일단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회피 동작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피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기억이 남는 것을 밤 동안에 안전한 장소에서 낮 동안에 일어났던 위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학습하기 위해서. 예, 그거 하는 것이 바로 렘 수면이고 그런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전두엽인데 렘 수명이 없는 바늘두더지는 이 렘 수명이 없기 때문에 전두엽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전두엽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만약 사람이 렘 수명이 없다면 전두엽이 그 많은 학습을 현장에서 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그 자리에서 그 기억에 연결되고 학습을 해버리려 하면 전두엽이 큰 수레에 실을 만큼 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커져야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꿈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꿈은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이 거의 분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세틸콜린이 도미넌트하게 나와서 아세틸콜린의 그 강력한 연상작용에 의해서 시각 연합 영역에 기억된 옛날에 다양한 오래된 기억들이 다중으로 인출되는 상황이죠. 인출되는데 배회척 전전두엽이 동작하지 않으므로 인출된 스냅 사진들이 시간과 공간상에 의미 있게끔 조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꿈의 중요한 특징인 그 아주 기괴하고 그 다음에 그 반성적 사고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꿈에서 그 주로 나오는 이미지들은 대략 80% 이상이 시각적 이미지들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거의 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꿈에서 들어가는 언어는 외마디 소리나 아주 위급한 상황 때 그 새어 나오는 그런 이제 아주 분출되는 짧은 말밖에 없는데 그 말은 진화적으로 보면 시각은 역사가 대략 5억 년이 넘지 않습니까? 시각은 생물 전체 시스템에서 굉장히 오랜 그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 거는 인류로 봤을 때 뭐 100만 년이나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체 진화로 봤을 때는 시각 도미넌트한 시기가 아주 결정적으로 길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한 가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이 그 도미넌트해진 것은 그 해마와 편도 이쪽하고 강력하게 렘 수면 때 연결됨으로 해서 가행 영상, 그 다음에 기저핵의 강력한 동작에 의해서 가행 운동, 예, 그런 걸로 분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꿈은 지금 꿈 이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렘 수면 때 일어나는 꿈은 정신분열증과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꿈 해몽이라는 것은 대부분 주류과학계에서는 꿈 해몽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꿈은 넌센스라는 거죠. 꿈은 정신분열증 상황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에서 뒤에 공부하실 분들은 자각몽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자각몽은 꿈꾸는 동안에 자기가 꿈꾸고 있는 중을 아는 경우인데 이러한 그 특히 스탠포드의 라베지를 중심으로 한 그 이론 체계에 의하면 자각몽이 동시에 여러 사람이 자각몽을 꾸는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꿈을 통한 하나의 세상이 건립되는 거죠. 우리가 리얼한 세상과 꿈을 통한 세상이 내각적으로 봤을 때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에 아주 중요한 꿈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라베지는 그 자각몽을 통해서 좀 뉴에이지적인 그런 접근을 해서 초기에 신빙성을 의심받았는데 이분도 한 30년 동안 아주 집요하게 자각몽을 연구함 통해서 학계에서 많은 그 검증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자각몽에 대한 꿈 이론들이 의식하고 꿈과 현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이론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하고 현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구별될까? 그 점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꿈하고 우리 현실을 지금까지 비교해왔는 게 부당하게 비교해왔다는 겁니다. 꿈은 다 지나간 일이지 않습니까? 꿈꾸고 있는 동안 그걸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은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상으로 꿈하고 현실을 비교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꿈하고 비교할 수 있는 현실은 옛날에 지나간 일들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꿈하고 현실이 다 지나간 일이고 그렇게 구별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